안녕하세요, 안변입니다. 세간의 이목과 집중을 받는 연예인들에게는 크고 작은 일들로 관심들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톱스타의 경우 더욱 그러하겠죠. 미투 운동이 휩쓸고 지나간 뒤 한동안 비투 문제로 화제가 되는 연예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비투가 지나가니까 학폭 문제가 연일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시끌시끌합니다. 그중 이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 미투 사례의 경우 우리 사회의 정화 적용을 담당하면서 순기능으로 기능을 하기도 했지만 이를 악용해서 거짓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 당사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실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김건모 성폭행 사건 다들 알고 계시죠? 3년의 길고 긴 시간을 거쳐서 성폭행 의혹에서 끝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혐의는 벗어났지만 상처뿐인 영광이었죠. 아니, 어떻게 보면 또 영광도 아니에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세간의 사랑을 받아왔던, 그리고 오랜 기간 톱가수의 지위에 있던 연예인들의 경우 이러한 의혹에 휩싸이는 자체만으로 편향된 시각에서 왜곡된 시선을 받게 됩니다. 많이 괴롭겠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미투 운동을 빙자해서 거짓 고소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례도 언더 댄서로 오랜 기간 활동을 하다가 이제 막 방송에 출연해서 뜨려고 하는데 발목이 잡힌 한 연예인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당시 유명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예선전도 다 치르고 결선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스킨십이 문제가 됐어요. 방송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하니까 딱 그 시점에 거짓 주장을 하고 나선 사례입니다. 바로 뭐 형사고소를 한다거나 뭐 당사자한테 연락이 온 것도 아니에요. 그 소속사에게 연락을 해서 방송 하차시켜라, 추행으로 고소를 하겠다, 이를 하지 않는 대가로 합의금을 달라,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또 자신이 원하는 합의금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기자 인터뷰도 하겠다고 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합의금은 얼마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추행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쉽게 이 상대의 요구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설수에만 올라도 상당한 타격이 될 수가 있고 또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죠.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한번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계속 이 사안으로 휘둘릴 것 같아서 저 역시도 그렇게 조언을 했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는 나중에 더 큰 그런 위치에 섰었을 때 끝까지 발목을 잡히게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 또 이러한 조언을 받아들여서 상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끝내 추행죄로 고소를 했는데요. 힘들었습니다. 6개월 정도 걸렸고 결국에는 불송치 결정을 받아서 해결을 하게 됐지만 이분 굉장한 타격을 받았죠. 사안에서 먼저 문제된 죄명은 강제추행입니다. 형법 제298조고요. 내용을 보면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처벌받는 죄입니다. 만일 죄가 인정이 된다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추행이 이루어진 행위 유형마다 다르겠지만 문제가 된 신체 부위, 그리고 당시 상황이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피해의 내용과 그 다음에 상황이 중하다면 실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의뢰인은 이 언더 무대에서는 이미 유명한 안무가였어요. 유명 가수들의 안무도 짜고, 그리고 이름 있는 국내외 대회도 나가고 수상을 한 사실도 있죠. 그런 안무가들한테는 춤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고소인 역시도 그렇게 춤을 배우고 싶다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7개월 정도 레슨을 해주었고요. 친해지게 된 거예요. 춤을 추다 보면 서로 간에 신체적 접촉도 당연히 있게 되고, 또 춤을 배우지 않는 시간에는 서로의 개인 일상사나 고민, 또 연애 상담, 이런 것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그러다 보면 친분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이 고소인이 자꾸 치맥을 한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됐죠. 의뢰인의 집 근처까지 왔어요. 그래서 호프집에서 만나서 함께 치맥을 나누어 마시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 춤추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허그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가볍게 허그하고 헤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거를 또 추행이라고 또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날 함께 만나서 또 춤 연습을 했습니다. 춤 연습을 하고 또 끝나고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또 일상사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당시 고소인에게는 연애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나 봐요.
나는 뭐 누구를 만나기가 좀 어렵다. 헌팅 포차에 갔는데 제대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서로에 대한 뭐 이상형 이런 것도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서로 간에 호감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루어졌겠죠. 이런저런 대화하고 또 손도 잡고 또 일정 부분 스킨십도 하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 당시에 의뢰인은 모 방송국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서 예선을 이미 통과한 상태였고요. 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고소인이 작별 인사를 하면서 앞으로 잘 보겠다, 응원한다, 꼭 우승하시라, 이렇게 헤어졌죠. 그로부터 수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의뢰인이 잘 됐어. 완전 떴거든요. 당시 의뢰인은 결선 진출을 목전에 두고 연일 승승장구하던 때였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소속사로. 고소인이었죠. 나 뭐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 뭐 합의금 지급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 뭐 당장 고소하겠다, 방송도 하차해라. 의뢰인은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대는 사선 변호인까지 선임을 해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를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의뢰인도 당연히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게 됐죠. 저를 만나게 되었고요. 제가 다행히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맡아서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 경과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중요한 건 경찰 조사 대비예요. 이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죠.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있다. 그러니 경찰로 출두해라. 이러한 범죄 피해 신고 내지는 고소가 있게 되면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또 피의자와 피해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우리 흔히 이제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되면서 이 조사가 결국엔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보니 흔히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뭐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또는 진술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나의 의견과 이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있게 되면 그 근거가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또 상대가 거짓말을 할 요인이나 동기는 무엇인지, 이런 가치 판단적 요소들에 대해서도 신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딱 받게 되면 앞서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잘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딱 받게 되면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당황하는 모습은 또한 내가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나오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럼 이를 본 조사관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에 임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경찰 조사를 대비한 시뮬레이션을 심도 깊게 진행을 합니다. 실제 조사에 임하게 되면서 의뢰인의 주장이 손쉽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뭐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평소 관계, 또 사건 당일의 경위는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사귀지 않고 이성교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스킨십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가치 판단적 요소들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실제 조사에 임하게 되면 그 동석 과정에서는 조사관의 가치 편향적 질문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의뢰인을 대변해서 상세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사를 갔다 오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쟁점을 확연하게 파악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쟁점을 아는 게 중요한데,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서로 다른 부분, 또 조사관이 의문을 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그 주장과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제시하게 되죠. 또 조사에서 주장이 좀 미진했던 부분, 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변호인 의견서라는 형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부분이 향후 조사의 추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서 동일하게 준비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피의자와 고소인이 평소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지내왔던 사정이라던가, 또 사건 당일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에 대한 실제 경위를 조금 더 자세히 또 집중 조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 변호인으로서 이 상대가 거짓말을 할 요인, 동기에 대해서 피의자 당시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의견을 개진하게 되죠. 또 상대가 거액의 합의금을 먼저 종용한 사정들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고소인이 주변 상황으로 인한 관계적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건 당시에 블랙박스 파일이 다행히 포렌식으로 살아났고, 또 그 파일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고소인이 금전적인 목적과 상대에 대한 시기심으로 거짓 고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다행인 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적극 요청했고,
실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성범죄와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구 대부분은 받게 됩니다. 서로의 진술 간의 다툼이 있고 또 진술 부분에 차이가 나는 점을 서로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막상 받으려고 하면 당황이 돼요. 그때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심리 생리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절차와 원리, 그리고 오류 가능성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더 편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런 노력들이 더해져서 결국에는 이 사안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공복구TV를 검색하거나 카카오톡 친구 추가 KLAT1414를 해주시고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